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청년과 학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늘 청년 역할 하실 분은 역사학을 연구하는 이승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오늘도 역시 중요한 질문 해주겠죠. 네. 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방면으로 질문해주면은 저도 좋고 시청자들도 훨씬 좋죠. 저희가 초창기에 네. 청년과학자 같이 했었는데 대마도 그렇죠. 문제가 많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는다. 네. 그래서 제 자신의 이제 궁금증도 해소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이 영토 분쟁에 관해서 네. 관심이 많은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청년과학자 기회를 주셔서 네. 오늘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대마도에 이어서 간도 문제. 간도죠. 예. 간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대마도 얘기를 늘 들었던 것처럼 이제 정확히 이제 세부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늘 들리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쵸.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리면서 간도를 뭐 우리 땅에 되찾아야 한다. 또 덧붙여서는 뭐 최근에 10년, 10여 년 전인가요? 네. 간도 협약이 된 지 한 100년이 100년이죠. 경과를 했는데 그렇죠. 100년이 지나면 제소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문제화 시켜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 어린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간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 좀 체계적이면서도 명쾌한 설명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 듣고 싶은 거는 이제 간도는 도대체 이제 어디인가? 간도의 범위 문제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간도 문제는 중요하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저도 때는 혼동할 때가 있어요. 현장에 많이 가는데 질문들을 받습니다. 간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간도가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당연히 우리 민족의 이주도 그렇고 그리고 독립전쟁 때도 그렇고 늘 이게 떠올라요. 아마 거기 살고 있었던 조선족들죠. 제중동포들도 그 범위를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도는 동간도예요. 두만강 북쪽에 있는 땅을 동간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이북에 있는 땅을 서간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북간도는 동간도 북쪽이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위 이 송화강이 좀 복잡하거든요. 쭉 북쪽으로 가다 다시 꺾여지는데 동쪽으로 꺾여지는데 여러분 하얼빈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얼빈 근처에서 동쪽으로 꺾여지는데 이 북쪽 이 주변 지역을 북간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전체를 북간도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일반인들에게는 북간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소설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명확히 이해하시고 간도란 말 자체는 원래 한자로 사익간자예요. 새섬이란 뜻이거든요. 사익섬. 이런 게 우리나라 너무나 많아요. 새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간도니까 역시 개척한 땅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익간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것만 따지게 되면 강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두만강 이북의 넓은 동간도, 압록강 이북의 넓은 서간도, 특히 압록강 하류의 서간도 쪽은 넓어요. 그리고 북쪽, 북간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지리적인 경계가 네. 만주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주와 간도는 다른 독립적인 개념인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헷갈려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은 과다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만주 전체의 간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또 간도에 하는 역사적 영유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도는 만주에 속해 있는 거죠. 만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쭉 땅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서쪽으로는 말 그대로 요용성이니까
요하 서쪽부터 산해가 이북이죠. 이북동이죠. 그리고 북쪽은 중국 영토 전체입니다. 흑룡강 이남 지방을 만주라고 그래요. 100만 평방킬로미터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1860년도에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빼앗겼지만 연해주 일대도 40만 평방킬로미터가 돼요. 이것도 합치게 되면 굉장히 넓은 거니까 그런 만주 속의 일부가 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 전체를 갖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을 하면 가슴은 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끝이 없죠. 네. 만주는 진짜 넓어요. 지금 남북한이 합해서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좀 넘는데 만주는 100만 평방킬로미터가 좀 넘어요. 연해주까지 포함하면 더 넓어지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이제 간도의 범위가 그렇다면 이제 일견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간도가 지금 우리의 땅이 될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고조선 시대나 그렇죠. 고구려 시대에는 분명히 우리 민족이 활동 무대였으니까 분명히 간도에 우리나라의 그 연고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역사를 속속들이 전문가로 모르니까 그렇지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라 뭔가 여진족의 땅, 예. 좀 우리가 좀 구별이 되는 그런 땅, 우리가 북진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는 땅이어야 돼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우리 관념 속에서 타자화가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경위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쩌다가 간도는 저희가 좀 멀어지게. 타자란 표현을 쓰니까 참 좋네요. 네. 지금도 그런 의식이 강한 만주를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말로만 관심 있다고 그러지 만주의 실체를 몰라요. 만주의 자연환경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역사도 잘 모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예전에는 고조선 그러면은 북한이 1990년대 이후에 대동강수를 주장하지만 대동강도 중요하지만 만만주 일대가 핵심 지역이거든요. 고조선과 직결돼 있죠. 고구려는 첫 수도, 두 번째 수도 전부 다 남만주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확장해가지고 결국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만주 그리고 간도는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죠. 핵심 지역. 발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발해는 북만주고 동간도는 발해 핵심 지역이에요. 발해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동경성, 서고성 이 전부 다가 발해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인데 그 이후에 발해가 멸망하고 거기 있었던 요 나라가 결국은 고란이 요 나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발해 복속화에 또는 발해 관리하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당시의 말갈인들이 거의 독립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여진이라고 불렀어요. 여진, 야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전죠. 흔히 말하면 후금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금나라를 세웠고 우리를 고려시대 때. 그리고 다시 여기는 원나라가 있었지만 명나라가 있었고 청나라로 해서 다시 흥기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진족의 역사가 전 중국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진족의 위상이 높아지고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조선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만주는 여진의 땅. 그리고 여진에 살던 사람들을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학자들, 관리들은 오랑캐 땅이라고 불렀어요. 청나라도 오랑캐를 부르니까 저긴 당연히 올랑캐죠. 한자로 오랑캐 땅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연장되다 보니까 만주는 우리 것이 아니라 여진족의 땅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죠. 원래는 우리가 더 관련이 깊죠. 아까 빠뜨렸지만 옥조도 역시 관련이 되죠. 동간도 지역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요거 청나라 강희제 때 그때 국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국경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를 얘기해 보면, 네. 그럼 분명히 국경 문제가 불거질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네. 그 관리들이 파견돼서 그렇죠. 이제 경계를 설정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그 부분에는 어떤 특별한 국경선이 있는 건 아니었고, 아니시죠?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인가요? 네, 조선. 네,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흩어져서 여진족들, 만주족이죠. 만주족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같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흔히 말하는 특히 전근대,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국경이 없었을 것이다. 국경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목책을 비롯해가지고 당연히 국경선이 있는 겁니다. 방벽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자꾸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국경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 정도 안에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은 말 그대로 그 위에는 여진족들이 주로 살았잖아요. 거기 있었던 우리 계통의 사람들도 이를테면 중국 본토로 가거나 그 지역에 남았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았던 또 다른 종족, 하여튼 알타이어계의 퉁구스어 집단이 여진족들이거든요. 그들이 같이 혼거했던 거예요. 혼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7세기 초쯤 오게 되면 이제 봉금 지역이 실시가 되잖아요. 거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나라가 시제 발상지라는 명목 때문이라고 해석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그 조선과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만주 지역은 200년 내지 또는 230년 동안 아무도 못하는 봉금 지역이에요. 그런데 원래 살고 있었던 조금 살고 있었던 숲속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의 일부와 압록강 두만강에서 올라간 조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간도 지역, 즉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의 많은 부분들은 조선 사람들이 몰래 건너갔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살고 있었고 그 북쪽에는 여진족들이 비공식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좁은 의미의 간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획정한 과정은 좀 정당했나요? 저희 쪽에서도 간도에 획정된 경계에 만족을 했고 청나라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조선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둘 다 불만이 없을 정도로 획정했었나요? 이거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건데요. 예. 청나라가 먼저 준비를 합니다. 먹곡 등을 파견하거든요. 강희제가.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변을 팽창하면서 신장 지역도 장악하고 대만도 점령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 남진을 저지해야 돼요. 러시아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남진하거든요. 동짓 남진. 그래서 1차 방어한 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내려오죠. 이미 당연히.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캄차카 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만주, 흑룡강 이남의 만주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만주는 이제는 실효역 지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과도 국경선을 분명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조사를 내린 거예요.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국등이라는 사람이 관리가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거길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조사에 나갔을 때 당시 조선 정부는 박군이라는 접판사를 파견했거든요. 양쪽이 공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정식으로 정해가지고 문제로 획정했으면 좀 문제가 적죠. 그런데 당시 조선 측의 박권은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목곡등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못 갔는데 당연히 갔어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목곡등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건데요. 그때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수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은 청나라의 의견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거다 정계비를 세웠거든요. 정계비를 세웠는데 그쪽에서 한 4km 좀 동남방으로 4km 되는 데다가 정계비를 세웠는데 거기다가 글자 새겨요. 82자의 글자를 새기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많이 인용이 되잖아요.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래서 서쪽은 압록을 경계로 하고 경계를 삼았고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삼았다. 그러니까 압록강과 토문강이거든요. 토문강은 실제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조선 정부에서는 당연히 토문을 국경선으로 보면서 인식해왔고 그리고 강희제 때 만든 프랑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실측된 지도를 보더라도 압록강 이북의 땅들 지금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동쪽에도 두만강 이북의 일부 지역이 조선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토문을 경계한다면 토문은 결국은 오도박해부터 쭉 해다가 천지에서 떨어진 이도백해물을 만나가지고 송화강 상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아무르강을 만나서 쭉 지금 사할린과 만나는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만약에 그걸 경계한다면은 토문을 경계한다면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이남이 전부 다 땅이 돼요. 간도가 돼요. 근데 그건 무리한 거죠. 그런데 토문만으로 정확히 해석한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영토로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토문을 두만을 해석하니까 특히 이제 정식으로 협약이 맺어질 때 그 직전에 보면 두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토문으로 해야 되는데 두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 때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 간의 협약이 맺어지니까 일본은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것 같아요. 먼저 청나라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도는 청나라에게 주는 겁니다. 두만으로 하는 걸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실질적인 이익, 예를 들면 만주 일대와는 탄광 개발권, 그리고 크게 보면 서쪽, 중앙, 동쪽에 있는 세 개의 커다란 철도 부설권을 얻게 되는 거니까 탁월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그 대신에 그걸 다 준 대신에 간도만큼은 자기 것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간도 협약이란 것 때문에 우리 영토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일단 줄어들고 간도는 우리 역사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당시에 그 분분했던 서로의 주장을 일본이 간파를 하고 그렇죠. 그거를 국제 정세를 활용해서 청나라의 그렇죠.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청나라가 계속 주장한 것이 뭐냐면 토문이 아니라 토문은 두만이다. 발음이 똑같다. 그런데 토문과 두만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은 국제 정세를 활용해서 그리고 청나라 압박하면서 청나라 편을 들어주면서 실제 이익은 취했고 청나라는 그 대신 간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정당한 간도의 몫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네. 그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는 네. 저희가 원하는 걸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물론이죠. 그래서 관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토문으로 할 경우에는 토문이 시작되는 곳은 사실은 일부가는 건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이 나와서 만나거든요. 토문으로 경계해서 동쪽이라면은 그거는 두만강 이북이지만 영토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토문이 결국 만나는 곳은 송화강이거든요. 그걸 확장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말한 송화강 북류 송화강 동쪽은 전부 다 간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실질적인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저는 늘 그렇듯이 중국과 우호 관계가 되더라도 압록강 하구의 일부만큼은 실효적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이에요. 실효적 지배. 단 얼마라도. 그러니까 만약 간도 문제일 경우엔 조선시대 때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든 지도에서 보듯이 압록강 하루 이북의 책문지역까지는 당연히 그건 당연히 우리 영토죠. 당연히. 그리고 가가지고 두만강 같은 경우는 두만강 이북의 동쪽, 이를테면 토문과 두만강 사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영토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얼만큼 성사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론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쪽이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에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국제정세를 비롯해가지고 국내 문제 여러 가지 게 작동하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원론을 확실히 하고 준비를 했다가 그들과 만나 협상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간도 협약에 의해서 국경선이 만들어진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의 의사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원래 주체는 우리예요. 대한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제국 일본이 한 거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건 국제적으로 인정하지만 현실이 안 그런 거죠. 그러나 현실은 늘 변하는 거죠. 그리고 만주는 중요한 것이죠. 압록강 하구의 일부, 두만강 하구의 일부, 녹둔도 문제도 있지만 일부는 실효적 지배를 할 정도로 찾아온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의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협약 100년 그렇죠. 무효설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맞을까? 그랬더니 국제법 전공자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노영돈 교수를 비롯해서 몇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는 없답니다. 다만 하는 소리들이지. 그리고 실천된 예가 없대요. 이게 그분들의 주장이고요. 국제법 전공자들. 저 역사학자의 주장이죠. 저는 뭐냐면 거기가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제가 동아시아 영토 갈등 분쟁에 관한 책을 냈거든요. 논문과 함께. 전체를 다 정리했는데 그 모든 것을 보니까 현재 동아시아 제도에서 나는 11개의 영토 갈등은 대부분이 100년에서 150년, 심지어 150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년, 중국이 100년설 얘기를 만약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러면 중국은 똑같이 일본에게 물리게 돼 있어요. 다 어디나 마찬가지. 그래서 100년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꺼낼 필요도 없는 얘기다. 왜 그런 얘기를 불편하게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자꾸 권리를 주장을 해서 중국에게도 우리 영토를 주겠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여기가 영토 갈등 분쟁조회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지만 되고요.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미 우리가 제소를 했지만은 거기서도 유리하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기를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 관심을 갖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는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촉구하셨잖아요. 네. 이 관도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역사학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은 필연을 얘기하고요. 현실적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모인 것이고요. 현대사회는 예측 불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렵고요. 남북이 분단돼 있고 1962년에 조중 변개조약에서 보듯이 북한이 주체가 됐지만 북한이 6.25가 발생한다.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온갖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온갖 해결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약속이 가진 숙명이니까 강대국보다 더 배가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죠. 노력 없이는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우리 이성원 선생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질문은 좀 답답하고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오늘도 청년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청년과 학자의 대화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이성환 선생님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도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애정을 갖고 구체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